드디어 졸업을 했구나.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다행이다, 정말.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줘요. 부모님의 자식 걱정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바람이 있었지만 세상에 나오고 나서는 수많은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끊기질 않는데요. 아마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던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오열했었다는 외국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소원이었던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프랑스인 엘레나 벨리이에요. 엊그제 대학생이었던 제가 벌써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것도 단순히 유학만 생각하고 있던 한국에서 말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선 한국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죠. 어머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일본의 아날로그 같은 문화나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자유로운 성격이었던 저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오래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 관심이 갔던 거죠.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도 일본만큼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학교 생활 적응하기도 쉬웠고요. 일본에서 전공을 배울 땐 지루하고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강의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수업 내용의 방향성도 일본과는 조금 달랐는데 이론 중심보다 실습 중심이어서 제가 더 재미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전공 특성상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보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내야 하는 협동과제 수업이 많은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최악의 조언들을 만나는 바람에 굉장히 되었던 기억이 커요. 그래서 일본에 잘 적응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도생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국도 어느 정도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번역기까지 사용해가면서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생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소통하는데 큰 문제도 없었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훌륭한 성과물을 낼 수 있었어요. 그 강의에서 우리 팀이 전체 1등을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도 외국인 학생이 있기도 하고 과제 난이도가 꽤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들 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수업을 들어보면서 느낀 건 한국 학생들은 정말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학생에 대한 대우나 복지가 좋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노력했죠. 찾아보면 장학금 지원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진로 상담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한국으로 옮기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께도 한국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 추천해 주셨던 장본인인 만큼 저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적응을 잘한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께선 한국에 더 녹아들고 싶다면 동아리 활동도 시도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 역시 좋은 방법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봉사 동아리였는데요. 본래부터 봉사에 관심이 많았긴 했습니다. 유기견 봉사부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봉사나 도시락 배달 봉사 등 여러 봉사를 했었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 요양봉사였죠. 요양원에 가거나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께 말동무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는 봉사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외국인인 제가 한국말을 하는 게 신기하셨나 보더라고요.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말 저런 말 다양한 한국어도 더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조금 불편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안 보이면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이런 게 정드는 건가 싶고요. 한 할머니께선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한국까지 와서 살려고 하는 게 기특하고 장하다면서 귤이나 한국 과자 같은 것도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했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분이셨어요. 한국 어르신들은 정말 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정이 더 풍부했던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듯하죠.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꿈이 생겼는데요. 이런 분들이 외롭지 않게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도록 복지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릴 적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어르신만 보면 괜히 마음이 찡하고 더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간간히 부모님께 소식도 알려드리면서 말이에요. 특히 어머니께선 제가 한국을 잘 즐기고 있는 것 같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원래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 중 한국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다가 학위 수여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졸업식 가족 참석 때문에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참석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몇 달 만에 부모님 얼굴을 뵙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자기는 한 이틀 먼저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줄 알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며칠 먼저 한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어머니는 한국이 무척 마음에 든다며 신난 톤으로 말씀하셨죠. 공항철도가 있는데 이게 직통이라 무척 편리한 데다가 시설도 엄청 깨끗하다면서 말이에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프랑스에도 당연히 공항철도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도시까지 바로 연결되지 않아 종점에서 갈아타야 하거든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를 정말 인상 깊게 보신 듯 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기억인데 예전에 어머니께서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에 급하게 탑승하다가 문에 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선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기시는 바람에 한동안 지하철을 타지 못했었죠. 그런데 한국은 모든 지하철마다 스크린도어가 있다면서 이건 혁명이라고 프랑스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하철이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지 모르겠다면서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한국 지하철은 정말 프랑스보다 100배 낫기는 해요. 그렇게 졸업식 당일이 됐습니다. 교수님들의 축사를 듣고 가족들과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평소 친하던 동기에게 부탁해 셋이서 화목한 가족 사진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곧 취업도 해서 좋은 소식 안겨드릴 테니 그때도 이렇게 축하해달라고 웃으면서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이상하게 좋지 않으셨어요. 분명 웃고 계시지만 슬픈 얼굴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 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저는 학과 동기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했죠. 그런데 옆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줄 알고 웃으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께선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오열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진정이 안 되는지 눈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 장면을 본 저와 아버지는 너무 놀라 마치 정지 화면처럼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졸업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눈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제가 입학이나 졸업식을 해도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어머니 즉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도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도 같이 울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어머니께서 대학교 졸업식 날 눈물을 흘리셨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옆에 서 계시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실은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마 딸인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혼자서 말도 안 하고 버티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께 큰 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번 약을 달고 살았던 것도,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던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께선 매번 셀 수도 없이 많은 약을 처방받으셨고, 주사를 얼마나 맞으신 건지 팔에는 피멍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태껏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죄송하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으면서 큰 병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아 왔어요. 심지어 저는 성인이 되면서 프랑스 집을 떠나왔으니 어머니의 투병 생활에 대해 더더욱 알 길이 없었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이미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저에게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 왜 어머니는 홀로 감내하려고 하셨던 건지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해탈하신 듯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지고 드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남은 시간이라도 잘 지내보자고 애써 웃어 보이셨죠. 그제야 졸업식 때 일이 이해가 가더군요. 취업했을 때도 똑같이 축하해달라는 제 말에 애써 쓴웃음을 지어 보이던 어머니에게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란 걸 직감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셋이 도란도란 함께 있을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몇 달 후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더군요. 마음의 구멍이 크게 뚫린 기분이었어요. 사실 아직도 졸업식 때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오열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묻지 못한 게 아쉬워요. 아마 한국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졸업증서를 받는 모습에 감동한 것이 아닐까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선 안심이 되어서 눈물이 나셨을지도 몰라요. 뒤늦게라도 그 이유를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어머니는 눈물이 많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저와 아버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을 생각하고 밤에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일상에서도 우리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이 울고 싶었을 거고 실제로도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가 모르게 말입니다. 전 그날 어머니가 흘리시는 눈물을 처음 봤을 때 닦아드리지 못했던 것도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알고 있었다면 그 눈물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면 어머니를 꼭 안아드릴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신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한국 생활도 만족스럽고 친구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 뿐이에요. 어머니도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래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 없이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 여성 엘레나 벨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어머니는 학사모를 쓰고 한국에서 졸업하는 그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난 딸의 모습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것 같은데요.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는 딸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눈을 감았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어머니는 졸업식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미리 와서 딸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따뜻한 모습을 직접 바라본 어머니라면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안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떠났을 것 같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엘레나 벨리 씨도 어머니의 바람처럼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장식되어 있는 한국의 보통 카페. 덩그러니 놓여있는 한국인의 휴대폰을 보며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눈빛과 함께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쓸어담는 파렴치한 외국인. 이윽고 출동한 한국 경찰들에게 범죄 현장이 발각되자 외국인은 휴대폰을 모두 내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니까. 모든 휴대폰이 바닥에 있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 경찰들은 모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고 외국인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는데요. 대체 이 외국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천체 우주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안드레아 베르테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은 저와 달리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을 사랑하는 파블로 같은 아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 아이는 한국의 보람튜브 유튜브를 시청했고 한국의 생명과학자를 보며 수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놀라운 제안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하고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지만 제 아내는 격렬하게 반대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휴전 국가이면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고 한국에 보내주지 않는다면 호적에서 파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잠깐의 열정으로 불타올라 아들이 홧김에 발언한 줄 알았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은 계속해서 그 발언을 고수했고 한국에 보내주지 않는다면 공부와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한국에 그토록 가고 싶다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어를 좀 공부하라고 얘기했고 제 아들은 알겠다고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 아들의 문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니 유튜브로 소련 여자라는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것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냐면서 왜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고 제 아들은 러시아 사람이긴 해도 이 사람은 한국말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몇 주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어머니에게 한국말로 제발 유학을 보내달라고 간청했고 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긴 해도 대충 유창한 발음과 함께 무슨 뜻인지 이해되는 느낌만으로 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보려 하는 특성이 있었기에 한번 다 같이 한국에 가보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뜻밖의 제안을 내비치자 아들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뿌리치지 않고 그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십 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도착한 한국은 창밖에서부터 너무나도 반짝거리는 휘황찬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상 악화로 인해 하루 연착되어 비행기가 도착해 버려서 늦은 시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의 길목은 매우 위험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인천공항의 규모는 위에서 내려다보던 것과 달리 아주 압도적이었고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으로 된 짐수레를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우리 오스트리아에도 저런 로봇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고 아내는 기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기계치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 접어들었을 때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한국인 남자 2명이 길거리에서 투닥거리면서 위험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서로를 때릴 것처럼 맹렬하게 핥히고 화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공항에 돌아가 오스트리아로 복귀하자고 했고 순식간에 벌어질 것 같은 싸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발걸음을 떼려는 찰나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중년 아저씨가 나오더니 두 사람의 등짝을 마구 때리면서 무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완전히 정신 나간 남자 둘을 상대로 저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아저씨를 보면서 나이차를 보아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 총기 난사까지 벌어질 수 있겠다고 확신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청년들이 화를 삭히더니 또박또박 걸어가며 제 갈 길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인 아저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는 청년들과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진정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아저씨를 떠올리며 실제로 싸움을 멈춘 상황을 인식하니 한국의 인심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답니다. 오스트리아였으면 말보다는 먼저 주먹이 나가서 확실히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텐데 한국인들은 모두 교양이 흘러넘치며 보기보다 안전한 국가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숙박할지 몰라 일단 카페에 들어가 상의를 했는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테이블마다 값비싼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인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제각기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간 것 같았는데 그렇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자리에 앉아 주인을 잃어버린 듯한 휴대폰을 노려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는 깜빡한 주인들을 위해 안 되겠다 싶어서 휴대폰들을 전부 싸그리 모아 주인들이 올 때까지 맡아두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잠시 뒤에 휴대폰 주인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제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는 영어로 당신들을 위해 휴대폰을 맡아주고 있었다고 사정했지만 그 말은 씨알도 안 먹혔는지 한국인들은 경찰을 불렀고 저희는 경찰에게 제 아내는 선량한 외국인이라고 계속해서 어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찰의 접근에 제 아내는 그만 품에 안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경찰들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제 아내를 부축해주면서 이런 일이 가끔 한국에서 벌어진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휴대폰을 두고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한국의 문화를 느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제 옆에 있는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왜 그것도 몰랐냐며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하는 짓이 너무 웃겨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내에게 뺨을 맞자 경찰들은 가정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 돌아갔고 휴대폰 주인들은 멋쩍게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고자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테이블에 놓여있는 제 핸드폰을 역시 두고 갈 수 없어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 정말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제 옆에서 어떤 사무적인 얘기를 하는 차분한 한국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둘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어째서 양복을 입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한국인은 유창한 영어로 곧 회사에 출근하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한국의 회사에는 언제든지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이 팽배해 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거북했지만 가면 갈수록 선진국의 면모를 한국이 풍기고 있는 듯하다. 고 제 아내는 나중에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안락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며 천문학자인 저희 아들이라서인지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인들은 어떤 기술과 어떤 기술이 합쳐졌을 때 무슨 효용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선 그 방향으로 추진시키는 힘이 너무나 강력해 보였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보기 드문 능력을 한국인들은 저마다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카페에서 볼 수 있었던 진동벨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전히 목소리로 카페의 음료수를 나르게 시키는데 이곳에서는 진동벨만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진동벨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인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작은 별을 확대하여 관측하는 천문학자로서 당연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카페 안에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카페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길거리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인터넷의 가격은 상당히 빨라서 이용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궁금했으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습니다. 저희는 어째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처럼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한국의 놀라운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아내를 위해 친절히 한국의 강점을 나열해 주자 아내는 그제야 해맑게 웃으며 역시 한국은 선진국이었구나 하는 인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새벽 골목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고 여자 혼자 평화롭게 걸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오후 7시가 넘으면 범죄 조직들이 길거리에 들끓어서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도 혼자서 지나다닐 수 없는 게 태반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되니 도대체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국가에 있는 것인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호텔에 도착한 순간 오스트리아와 비교도 되지 않는 화려한 외관에 저희는 그대로 압도당했고 겉보기에만 최신식인 줄 알았던 호텔 내부에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 있었고 마감도 뛰어난 목재를 활용하였기에 과학자로서 저는 훌륭한 건축 방식을 바로 알아보았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감에 저희는 그만 온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화산의 근처에 가야만 간신히 느낄 수 있는 열기였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 히터를 틀어놓으면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목이 건조해지기 십상인데 한국의 온돌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불편함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온돌은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면서 왜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온돌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 역시 밝아 보였고 한국이 싫다고 얘기하는 아내의 모습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이동하면서 마주한 한국의 편의점 안에는 더러운 공기나 흩날리는 먼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오스트리아와 반대되는 모습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편의점까지 모두 깨끗한 한국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세련됐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편의점이 무인 매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기다려도 직원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에서 기절이라도 했는지 의심했지만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이 없이도 저희는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력도 인건비도 절약하는 굉장히 선진적인 국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할 수 있었고, 다가오는 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밤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절약한 인건비로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편의점을 보면 항상 직원이 서 있어서 인력이 낭비되고 있었기에 어째서 이러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오스트리아에 도입하지 않는지 저는 과학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언제쯤이면 서울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학생이든지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제 아들이 한국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답니다. 제 아내도 이러한 나라의 아들을 유학 보낸다면 매우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편의점에 나오며 감탄했답니다. 그리고 어째서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다고 아들이 그렇게 사정하였는지 아내는 끝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시민의식과 마음이 따뜻한 난로 앞에서 느껴지는 열기처럼 강렬하게 느껴졌고, 아무것도 못 느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윽고 올라탄 지하철 속에서 저희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해야 했는데요. 보통 오스트리아에서 지하철이 열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식료품을 팔고 있는 잡상인들인데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나 쾌적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리를 오므려 상대를 배려해주기 위해 안달복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당황한 표정 때문인지 어느 친절한 한국인은 저희더러 외국인이냐고 영어로 유창하게 질문했고, 자기가 요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실제로 회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면서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전혀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너무나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했고, 아들은 한국어로 무얼 하고 답했는데 한국인 남성분은 웃으면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지하철 속의 소통 덕에 화목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한국의 사랑과 열정에 대해 감탄하면서 오스트리아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한국에서 여행하며 느낀 점은 오스트리아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서울은 도심 중에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궁궐이나 문화를 상당히 잘 보존하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기술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선진국의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며 우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한국인입니다. 제 아내는 오스트리아에는 이처럼 발달된 문화가 왜 없는지 항상 불안해했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처럼 학구열이 다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획기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했고,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도 잘 때마다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과학에 대해 흥미가 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한국으로의 여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알며 모든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아내는 한국에 대해 너무나 잘 알게 되어 기쁘고 또다시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아들을 유학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유학을 간 뒤로 아들을 핑계 삼아 또 한 번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여 사는 것이 저희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북구 근처에서 열리는 한국의 로봇 워크숍. 문득 외국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찬물에 흠뻑 젖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찬물에 맞은 사람은 인상을 가득 찌푸리며 금방이라도 상대방을 해코지할 듯이 쳐다보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다시 물에 흠뻑 적셔지자 그는 인상을 마구잡이로 찌푸리며 외국인들을 노려봅니다. 너희 외국인들은 이제 절대로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외국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 사는 대학생 장위치엔입니다. 저희 대학교 동아리에서는 얼마 안 가 열리는 한국의 국제로봇공학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로봇 분야에 입성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임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대만의 기술력은 특출나긴 하지만 솔직히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자신이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으니까요. 저희 대만은 순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공부를 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유학을 가보고 싶었지만 경제적 사정이 영 여의치 않아서 저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라도 참가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사정했는데요. 다행히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 준비를 위해 저희 동아리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AI 시스템 중 하나가 미완성인데 그 어디를 둘러봐도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 기간 중에 로봇, 공학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워크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AI 시스템에 관한 최신 기술과 방법론이 소개될 예정이었기에 그곳에 참가하게 된다면 저의 앞날이 밝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 중 한 명이 후진국인 한국에서 대체 뭘 배울 수 있겠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워크숍을 가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친구와 몸싸움을 하듯이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몸싸움을 해도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것을 공학자로서 알고 있었기에 빠른 시일 내로 화해했습니다. 제 입김이 너무나 세다 보니 결국에 한국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여 일찍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그 워크숍을 통해 AI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통찰력과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 싸웠던 동료는 워크숍은 사실 기대가 되지 않고 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그냥 남자친구랑 실컷 관광을 즐기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든 아무런 상관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고 별 볼일 없는 나라라고 하던 동료는 막상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며 놀라는 나날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제 동료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외딴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듯 어느새부턴가 한국의 위상은 세계를 날카롭게 찌르듯이 높이 솟아있다고 말하고 다니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시간이 10중 8구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한국의 새벽에 도착했었기에 일단은 머물 숙소를 예약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동료의 실수 때문에 일찍이 예약했던 것이 갑자기 불발되어 버려 저희는 크나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바로 믿기 힘든 고성능의 와이파이가 인천공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희는 로봇 대회에 관련하여 여기저기를 다녀보았지만 이 정도 품질의 와이파이가 자꾸만 제공되는 공항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한국의 면모에 놀라 자빠질 수 있었죠. 게다가 공항 곳곳에는 콘센트가 질비했어요. 저희는 배터리가 다 떨어져 공항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의 전력이 무료로 공급되면서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공항은 그 어디에서도 둘러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면 확실히 AI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희는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다행히도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었고 만실이었던 호텔은 아침부터 개방된다는 소식을 듣고선 잠시 공항에 남아 있어야 했는데요. 믿기 힘들게도 공항 안에는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호텔이 개방되기 직전까지 공항의 샤워실에서 편안하게 몸을 녹였는데요. 이상하게도 샤워실에서는 석회 물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에 저희는 깔끔한 상태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이 정도의 초호화 시설이 무료로 공항에 배포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만약에 대만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항상 노숙인들만 몰려들어와 바닥이 꾸정물로 넘쳐 흘렀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호텔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짐을 함부로 방치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저희 대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도둑질 때문에 자신의 짐을 꼭 품에 안고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한국인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공항에 있을 때도 그 누구도 여행 가방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이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 동료는 대만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에 어째서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로 날카롭게 치솟을 수 있었는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얘기했고, 그렇게 저희는 호화스러운 호텔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열리는 한국의 로봇공학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공항 앞에 있는 택시에 올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모습과 한국의 택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좌석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택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만에서는 앞좌석과 뒷좌석을 구분해주는 칸막이가 무조건적으로 택시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택시기사님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당연하게 칸막이를 설치해 둔 것이 일상적인 장면이었던 것이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없듯이 택시기사님은 칸막이를 무조건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택시기사님에게 혹시 누가 앞좌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칸막이를 훔쳐갔느냐고 질문했고, 곧 이어 돌아온 답변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칸막이는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고 애초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서로를 바라보다가 기사님이 들려주는 K-팝 음악에 금방 빠져들 수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다 보니 자꾸만 오묘한 기분이 들어서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니 택시기사님께서는 자기도 잘 모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냥 듣기 좋아서 자꾸만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워크숍이 열리는 서울의 성북구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건물 안에 들어가니 저희를 안내해주는 친절한 한국인 분과 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공학자께서는 저희를 로봇 실험실에 데려다 주시면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중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로봇을 품에 안았는데요. 그분은 또 다른 한국인 동료를 부르면서 무언가 지시를 내렸는데 곧이어 누군가 종이컵을 가져왔고 보아하니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한국인 공학자님이 물세례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자신의 로봇을 내려다보면서 동료에게 뭐 하는 거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물을 뿌린 한국인은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이번에도 종이컵을 들고 또 다시 물을 뿌렸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곧이어 한국인 공학자님께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과연 로봇이 방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실험 중이었는데 방금 동료가 기계가 아닌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려서 다시 한번 실험하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학자님께서는 확실히 로봇은 완전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물에 맞아버리면 작동이 안 되어 항상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해서 이런 식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런 기술력이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너무나 신기해했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희들의 AI 시스템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워크숍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진 로봇에 대한 열정은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 같았기에 저희는 대만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연스레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공학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성질이 무조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모두 저희 외국인들을 배려해주기 위해 안달복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계속해서 전수해주시는 로봇, 공학 지식을 저희 로봇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대회를 준비하다가 저는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는데요. 잠결의 실수로 머리맡에 놓여있는 로봇을 제 몸통으로 박살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가 한국인 공학자님께 자문을 구했는데 이런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원래 대회 기간 동안 남의 로봇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번만 특별히 고쳐주겠다고 그러더니 제 로봇을 뚝딱 만지더니 한 달 이상이 걸려도 고치기 힘들어 보이던 제 로봇은 30분도 안 되어 고쳐졌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한국 공학자님의 특출난 실력에 감탄했고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물어보니 한국인께서는 고등학생이라면 대부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공학대회에 참가한 걸 후회했고, 어차피 참가해봤자 입상도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공학자님은 한국에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다며 도전하는 것은 발전적인 행위라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용기를 받아 대회에 참가했지만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저희는 패할 수밖에 없었고, 압도적인 기술력에 상처받은 저희 로봇들은 한국인 공학자님 덕분에 간신히 치료받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고맙다고 연신 얘기했고, 사례를 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학생의 신분으로서 줄 게 없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대만이라는 우물에 갇혀있던 개구리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을 수 있었고,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칠 만한 압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 동료 중에 남자친구와 한국을 여행하겠다고 했던 동료는 이러한 한국을 보면서 연신 감탄하느라 워크숍 기간 동안 한 번도 저희 팀 내를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역시 뛰어난 한국에 감탄하면서 관광은 완전히 뒷전으로 두고 있었죠. 저희는 한국이 가진 뛰어난 인프라와 치안 그리고 공학적인 기술력에 감탄하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이 무엇이었는지 헤아리느라 한국에 있는 내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회가 끝나면서 저희는 처참한 순위에 좌절하는 것도 잠시, 곧이어 마주한 한국의 길거리에서 어딜 가나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마음을 삭혀야 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는 밤중에도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세세한 구역까지 모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대부분 LED로 설치되어 있어 저희는 대만을 떠올렸습니다. 비싸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자잘한 골목에 가로등을 배치시키지 않는 대만은 어째서 한국과 달리 그 정도의 후진 인프라를 자꾸 자랑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유토피아의 국가에 들어왔다는 것을 하루하루 체감하면서 무슨 기계든지 고장 나는 즉시 바로 고칠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매번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만과 한국을 비교할 때마다 점점 머리가 아팠고 실제로 두통 증상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가면서였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동료가 있었기에 두통약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도대체 어디서 두통약을 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더니 알고 보니 지하철 안에 약국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편의점도 있기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지하철 시스템에 저는 한국에 또다시 감탄해야 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백화점도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축되어 있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하철로 대피하면 모든 게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대만의 지하철에는 편의점도 약국도 없는데 어째서 한국에는 옷가게까지 지하철 속에 박혀 있는지 정말로 훌륭한 인프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살기 편리한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졌고 지하철 내부를 한 차례 돌아다니며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조금 있다가 제 눈알이 풍선처럼 터지겠다는 생각 하에 이번에 한국에 오기를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것을 부모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었지만 부모님은 소설 쓰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오히려 어서 돌아오라는 얘기를 했기에 저는 머리를 긁으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동료는 지하철 속에서 한국을 이리저리 촬영하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요. 무슨 일인지 보아하니 액정이 완전히 깨져 있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하철 속에 휴대폰 수리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10분도 안 되어 고쳐지는 동료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정말로 없는 게 없는 한국의 인프라와 빨리빨리 문화의 놀라움에 대해서 또다시 감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돌아다니는 내내 어째서 대만의 기술력이 한국에 미치지 못하는지 몰라 항상 분통이 터졌지만 이 정도 특출한 인프라를 외국인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한국의 배려심에 감탄하며 하루빨리 이곳으로 이민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대만에는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모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남은 시간을 한국에서 즐겁게 보내다가 다시금 대만으로 돌아온 저희는 비교할 수 없이 처참한 인프라를 마주하고 나서 한숨을 내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